러시아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초반 중국, 프랑스 기술에 의존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시당하던 한국 기술진들이 놀라운 반전을 보여줬는데요. 이 사건 이후 한국에 쩔쩔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사건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은 시베리아 횡단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구간 배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제 손에는 지난 3개월간 밤을 새워 작성한 기술평가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며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프랑스와 중국 그리고 한국 세 나라 중에서 한국팀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수치로, 데이터로, 과거 실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놨거든요. 특히 한국의 도로 건설 기술은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내구성을 보장하는 특수 공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영하 40도 추위와 여름철 해빙기를 모두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었어요. 페트로프 차관이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22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이번만큼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팀에게 전체 구간의 최소 3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이 러시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성공률은 98.7%였어요. 공기 지연은 평균 2일 이내 품질 불량률은 0.3%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페트로프 차관은 제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차관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국제관계와 정치적 고려사항 그리고 각국과의 외교적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로마노프 국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토목 기술을 가진 나라고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면 한국은 아직도 선진국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22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신념이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죠. 프랑스는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은 실크로드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위해 각각 35%씩 배정한다고. 그리고 한국은 고작 15%만 맡게 된다는 거였어요. 볼코프 부국장까지 거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게 큰 구간을 맡기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프랑스의 비앙시나 중국의 중국 건축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는 거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기술 보고서가 무거워지더군요. 3개월간 밤을 새워 작성한 2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단 15분 만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회의실 안에 다른 참석자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간부들의 결정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기술적 안전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배분만 고려한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의 극한 기후 조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페트로프 차관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기술적 문제는 감리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정치적 고려가 우선이라고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었던 기술이 정치보다 앞서야 한다는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한국 대표단과 마주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죠. 비록 15%라는 작은 구간이지만 한국팀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그것이 22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도로 건설 현장의 착수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현장은 광활한 설원 한가운데 있었어요. 영하 25도의 매서운 추위가 얼굴을 때렸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각국 구역의 확연한 차이였어요. 프랑스 구역에는 거대한 현수막과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비앙시 그룹 유럽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최신형 굴삭기들과 화려한 크레인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어서 마치 기계 전시장 같았어요.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그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중국 구역도 만만치 않았어요. 중국 건축 로고가 새겨진 거대한 조립식 사무동이 벌써 세워져 있었고 수십 대의 중장비들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러시아 고위 간부들과 악수를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죠. 현장 한복판에 설치된 임시 무대에서는 축하 행사가 한창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구역은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현장 한쪽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화려한 현수막도 요란한 기계들도 없었습니다. 대신 깔끔하게 정돈된 컨테이너, 사무실 몇 개와 실용적인 장비들이 차분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한국팀 직원들은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착수식이 시작되자 페트로프 차관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러시아 교통 인프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웅변조로 연설했습니다. 프랑스의 첨단 기술과 중국의 풍부한 경험이 만나 시베리아의 새로운 생명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죠.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단지 기타 협력국들의 참여라는 한 문장으로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제 회의에서 느꼈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서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한국 구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눈 덮인 땅을 밟으며 걸어가는데 문득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었어요. 늘 말씀하셨죠. 진짜 실력은 요란하지 않다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고.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팀 사무실에 다가가자 강도윤이라는 분이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제 회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강도윤의 손을 잡으며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비록 배정받은 구간은 작지만 한국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제가 기술 담당자로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감사함과 함께 굳은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벽면 가득히 정밀한 설계 도면들이 붙어 있었고 시베리아 기후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하 4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콘크리트 배합비와 동결 방지 공법에 대한 자료들이 눈에 띄었죠. 이런 것들은 프랑스나 중국 측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박세정이라는 통역 담당자가 차를 내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팀은 지난 6개월간 시베리아 기후를 연구하며 준비해왔다고 했어요. 현지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한국에서 실험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성과 노력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정치적 로비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만이 진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며 강도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비록 15%라는 작은 구간이지만 그 15%로 전체 프로젝트의 기준을 보여달라고,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증명해달라고 말이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떠나는 길에 저는 뒤돌아봤어요.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 구역에서는 축하 행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구역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게는 가장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쇼보다는
묵묵한 준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착수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현장을 방문해서 각국 팀의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담당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모든 구역을 빠짐없이 돌아보는 것이 제 의무였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팀이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 가장 궁금했어요. 15%라는 작은 구간에서 과연 그들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프랑스 구역이었어요. 비앙시 그룹의 현장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최신형 굴삭기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고급 장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루이 베르나르라는 현장 소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프랑스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축적한 극한 기후 건설 노하우라고 자랑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화려한 장비들에 비해 실제 작업 진행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굴삭기 운전사들이 시베리아의 꽁꽁 언 땅을 파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장비는 최신식이지만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서는 유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루이 베르나르는 단순한 적응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제 눈에는 기술적 한계로 보였어요.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 팀이 작업하는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긴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리우 웨이 총괄이 이끄는 중국 건축팀은 압도적인 물량으로 승부하고 있었어요. 수십 대의 중장비가 동시에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리우 웨이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경험을 강조했어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서 수많은 도로를 건설했다고 자랑했죠. 정말 제가 중국의 뛰어난 기술을 못 알아본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스케일이 압도적이었죠. 중국팀 계획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 구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다른 구역들과 달리 한국팀은 아직도 기초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진행이 느려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강도윤의 설명을 들어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토층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방식은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매 구간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하고 지하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계절 기후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하 40도의 혹한부터 여름철, 해빙기까지 모든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고 있었거든요. 박세정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비슷한 기후 조건의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다고 해요. 동결융의 반복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콘크리트 배합을 개발했고 집안 침하를 방지하는 독특한 공법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현장의 다른 러시아 관계자들은 한국팀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반 부장이라는 분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국팀이 너무 느리다고 이런 식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죠. 세르게이 감독관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나 중국처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달래야 했어요. 사실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보면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었거든요. 급하게 진행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속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그날의 관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면 한국팀의 접근이 가장 체계적이고 안전했어요. 프랑스는 장비는 좋지만 현지 적응에 문제가 있었고 중국은 속도가 굉장히 빨랐지만 계획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반면 한국은 느려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제 평가를 동료들과 공유하기는 어려웠어요. 이미 어제 회의에서 한국을 지지했다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대부분의 상급자들은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보다는 외교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늘 그랬듯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각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장비와 압도적인 물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베리아의 혹독한 자연 앞에서는 진짜 기술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한국 팀이 그 진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주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며 각국 팀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국 팀의 작업 속도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빨랐거든요. 다른 팀들이 한 달에 1km 정도 진행할 때 중국 팀은 3km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력과 장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중국 건축이 투입한 중장비의 수는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22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중국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점검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그들의 실제 작업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니 벌써 새벽 5시부터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끊임없이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고 콘크리트 믹서차들이 연이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재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콘크리트의 색깔이 표준 규격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시베리아의 극한 기후를 견디려면 특수 첨가제가 들어간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운반되는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회색빛이 아니라 약간 누런빛을 띠고 있었어요. 게다가 철근의 규격도 설계도면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리우 웨이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 인증서를 확인해 볼 수 있냐고. 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자재는 중국의 최고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고 염려할 필요 없다고 답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성분표나 품질 시험 결과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중국 본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몰래 중국 구역 인근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했어요. 최근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분의 시료를 몇 개 수집해서 러시아 건설기술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일은 원래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22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멘트의 강도가 설계 기준보다 20% 이상 낮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내한성 첨가제가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로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없었어요. 봄철 해빙기가 되면 균열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추가 조사에 착수했어요. 중국 팀이 사용하는 철근과 기타 자재들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자재가 표준 규격에 미달하고 있었어요. 철근의 두께는 설계 기준보다 얇았고 방수 재료도 시베리아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저급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로가 완공되더라도 몇 년 못 가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게 뻔했어요.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자재 수입 경로였습니다. 중국 팀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재가 중국 본토가 아닌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의 저가 자재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자재들은 아열대 기후에서는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시베리아의 극한 추위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뒤져서 중국 팀의 자재 수입 내역을 추적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자재가 중국의 1급 업체에서 조달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중간업체를 거쳐 원산지가 불분명한 저가 자재들이 섞여 들어오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자재들의 가격이 정상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중국 팀의 빠른 속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품질을 희생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었던 거죠. 저급 자재를 사용하면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특수 공법이 필요 없으니까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나중에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서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상부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4월 초 해빙기가 시작되면서 얼어있던 집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기가 각국 기술력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겨울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봄철 해빙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되는 때였으니까요. 문제의 그날 새벽 6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장 관리소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프랑스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2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긴급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지만 이번에는 왠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지난 겨울 동안 공들여 건설한 도로 구간 500m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지진이 휩쓸고 간 것처럼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아예 3m나 내려앉아서 거대한 구덩이를 형성하고 있었죠. 수개월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루이 베르나르는 창백한 얼굴로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당황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죠. 알프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시베리아의 지질 조건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조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저도 기술 담당자로서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무너진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팀은 유럽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설계했는데 시베리아의 특수한 동토층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해빙기에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발생하는데 프랑스 팀의 배수 설계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동결방지 처리도 불완전했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특수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거죠.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장비와 유명한 브랜드만으로는 시베리아의 자연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진짜 기술력은 현지 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고 소식이 모스크바 본부에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페트로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긴급히 현장을 방문했어요. 평소 프랑스 기술을 극찬했던 간부들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노프 국장은 얼굴이 붉어져서 루이 베르나르에게 따져 물었어요. 유럽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랑하더니 이게 뭐냐고 화를 내고 있었죠. 루이 베르나르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라고, 시베리아의 지질 조건이 유럽과 너무 다르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현지 조건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유럽의 기준만 고집했던 것이 문제였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복구 비용이었어요. 무너진 구간을 다시 건설하려면 처음 예산의 3배가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공기도 최소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았어요. 프랑스 팀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프로젝트 전체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문득 한국팀이 걱정되었어요. 그들도 같은 시베리아 땅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급히 한국 구역으로 향해서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다행히 한국 구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해빙기에도
안정적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에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팀은 애초에 시베리아의 동토층 구조를 철저히 연구해서 그에 맞는 특수 공법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배수 시스템은 해빙기의 대량 용수를 감안해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3배 큰 용량으로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결 방지를 위한 특수 첨가제도 시베리아 기후에 맞게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한국팀은 15%라는 작은 구간을 맡았지만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실속 있는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명성에 취해서 기본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봐온 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실력과 거칠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처음부터 한국팀에게 더 큰 구간을 맡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정치적 고려보다 기술적 판단을 우선시했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제는 남은 구간이라도 제대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프랑스 구역 붕괴 사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더욱 세심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특히 페트로프 차관은 매일 진행 상황 보고서를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한국팀의 주간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이후 지금까지 8주 동안 한국 구역에서는 단 한 건의 지연도, 단 한 건의 품질 불량도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항목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2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이런 완벽한 기록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혹시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 한국 구역을 방문했어요. 공식적인 점검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작업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업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컨테이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강도윤과 몇몇 직원들이 내일 작업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벽에 붙인 일정표를 보니 정말 세밀했습니다. 단순히 오늘 할 일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작업자별로, 심지어 날씨 조건별로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혹시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바람이 강하면 어떤 작업을 우선할 것인지까지 모든 경우의 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강도윤이 나와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오셨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팀의 완벽한 진행 기록이 신기해서 실제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기꺼이 안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매일매일의 작업 일지, 자재 사용량 기록, 품질 점검 결과, 심지어 작업자들의 컨디션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예방 점검표였어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서 사전에 대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세정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제로 디펙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불량품이 나온 후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씩 전체 회의를 해서 그날의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운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업자들의 자세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진지하게 내일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담당 분야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고 혹시 모를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책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프랑스나 중국 구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강도윤이 한 가지 더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3단계 검사를 거친다고 했어요. 1차는 작업자 본인이, 2차는 팀장이,
3차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점검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 책임자인 강도윤이 최종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면 당연히 품질 불량이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 팀들은 대부분 최종 검사만 하고 넘어가는데 한국 팀은 과정 하나하나를 모두 점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음 주 작업 계획에 대해 걱정을 표했어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며칠간 큰 비가 올 예정이라는 거였습니다. 다른 팀들이라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겠지만 한국 팀은 달랐어요. 우천시에도 할 수 있는 대체 작업들을 미리 준비해 놨더군요. 비가 와서 야외 작업을 못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자재 정리나 장비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철저함에 감동받았습니다. 15%라는 작은 구간을 맡았지만 그 어떤 팀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알맹이가 꽉 찬 진짜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팀의 붕괴 사고와 대비해보니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강도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은 시끄럽지 않지만 실수도 없다고, 진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라고 칭찬했어요. 강도윤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당연한 기본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인상적인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부에 제출할 주간 보고서에 한국팀의 완벽한 기록을 특별히 강조해서 적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연건의 지연, 연건의 분량, 100%의 계획 달성률. 이런 기록을 가진 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페트로프 차관에게 특별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한국팀의 뛰어난 성과와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다른 팀들의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중국팀의 의심스러운 자재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었어요. 22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도로교통부 차관실에 들어섰어요. 페트로프 차관 외에도 로마노프 국장, 볼코프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팀의 완벽한 진행 상황을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8주간 연건의 지연, 연건의 품질 불량, 그리고 계획 대비 102%의 달성률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간부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페트로프 차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료를 훑어보더니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15%짜리 작은 구간의 성과로 전체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중요한 것은 35%씩 맡은 대형 구간들의 진행 상황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성과는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거였죠. 로마노프 국장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프랑스 구간의 붕괴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라고,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구간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 없다고 덧붙였어요. 제가 제기한 자재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혹일 뿐이라며 일축해버렸습니다. 볼코프 부국장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 우수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이라고. 프랑스와 중국은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니 그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는 없다고 했어요. 반면 한국은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22년간 기술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모독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기술은 정치와 별개라고, 안전과 품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오히려 제가 선을 넘는다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기술자는 기술적인 일만 하면 된다고, 정치적 판단은 상급자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페트로프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저에게 경고했어요. 앞으로는 각국 팀을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특정 국가에 편향된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팀의 자재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그런 의혹 제기는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였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으로 제기한 정당한 문제들이
정치적 고려 앞에서 묵살되어 버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문득 이런 조직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기술자인 알렉세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저보다 5년 선배로 비슷한 경험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세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원래 이런 식이라고, 기술보다는 정치가 우선이라고, 진짜 실력보다는 연줄과 로비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22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상부에서 무시한다고 해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한국팀을 지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지적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후에 현장으로 돌아와서 각국 구역을 다시 점검했어요. 프랑스 구역은 여전히 복구 작업에 허덕이고 있었고 중국 구역은 겉보기에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품질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반면 한국 구역은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대조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공식 보고서와는 별도로 제 개인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로 한 거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해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보라고 했죠. 아내의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비록 지금은 상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팀의 진가가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찜찜함으로 남아있던 중국팀의 자재 문제를 개인적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중국팀이 사용하는 시멘트 성분표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시베리아 기후의 필수적인 내한성 첨가제가 기준치의 절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철근 규격이었어요. 설계 도면에는 직경 25mm 고강도 철근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 사용된 것은 20mm 일반 철근이었습니다. 5mm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구조물의 내구성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이였어요. 22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이런 부실 시공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건설기술연구소의 이반 박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반 박사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료로 재료공학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제가 수집한 샘플들을 그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구했죠. 박사는 샘플들을 자세히 분석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자재로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기후를 절대 견딜 수 없다고.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였습니다. 시베리아 도로 건설에는 최소 40 이상의 압축 강도가 필요한데 중국팀이 사용한 콘크리트는 25 수준에 불과했어요. 이 정도 강도로는 여름철 중차량 통행에도 견디기 어렵고 겨울철 동결 팽창압에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반 박사는 추가로 경고했어요. 만약 이런 부실 자재로 건설된 도로가 개통된다면 3년 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최악의 경우 도로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였거든요. 저는 중국팀의 자재 수입 경로를 더 자세히 추적해봤습니다. 공식 서류상으로는 모든 자재가 중국의 인류 업체에서 조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중간 거래 업체들을 거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베트남, 태국,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저가 자재들이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견은 가격 조작이었어요. 정상적인 고품질 자재 가격을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절반 가격의 저급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섬뜩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실 시공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베트남 시멘트 공장의 생산 일지였습니다. 중국팀이 사용한 시멘트 중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 시멘트는 동남아시아의 온난한 기후용으로
제조된 것이었어요. 시베리아의 극한 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시멘트를 시베리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사진 자료와 성분 분석표, 그리고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까지 모두 포함했어요. 이번에는 상부에서 무시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무장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구역을 다시 방문했어요. 대조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한국팀이 사용하는 자재들을 살펴보니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모든 자재가 시베리아 기후에 특화되어 제조된 것들이었고 품질 인증서도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기준보다 더 엄격한 한국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강도윤에게 자재 조달 과정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프로젝트용 자재는 반드시 현지 기후에 맞게 특별 제조한다고 했어요. 시베리아 프로젝트를 위해 6개월간 연구개발을 거쳐서 특수 배합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비용은 더 들지만 품질과 안전을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부의 압박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한 거죠. 22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입을 다문다면 몇 년 후 일어날 재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페트로프 차관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이반 박사와 함께 갔어요.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차관실에 들어가면서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설령 이 일로 인해 제 경력에 타격을 입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고 말이죠. 보고서를 펼치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냉철한 과학적 데이터로 무장했습니다. 압축 강도 시험 결과, 성분 분석표, 그리고 기후 적합성 평가까지 모든 것이 중국팀의 자재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페트로프 차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반 박사의 전문가 소견까지 들고 나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듯 진지해졌어요. 마침내 차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시 중국 구간의 시공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중국 구간 시공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리우 웨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곧바로 베이징 본사에 연락을 취했고 중국 측에서는 긴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프랑스 팀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암울했습니다. 붕괴된 구간의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했고 추가 비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루이 베르나르는 본국에서 온 기술진들과 매일 회의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구간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은 한국 구간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팀의 작업 현장을 방문하며 그들의 꾸준한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다른 팀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한국팀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정대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위기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들의 진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저에게 말했어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고. 한국팀은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러시아 언론들도 이제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침묵하는 승자라는 제목으로 한국팀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왔고 TV 뉴스에서도 한국 구간의 순조로운 진행 상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15% 구간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 한국팀을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에게 더 많은 구간을 맡겼어야 했다. 15%로 이런 성과라면 100% 맡겼으면 어땠을까? 같은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러시아 국민들도 진짜 실력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페트로프 차관도 이제는
한국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차관이 직접 한국구역을 방문했는데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고 체계적인 한국팀의 작업 방식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어요. 로마노프 국장과 볼코프 부국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팀의 성과를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무결점 기록에 대해서는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한국팀은 진짜 프로페셔널이라고 처음부터 그들의 실력을 알아봤다고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프로젝트 재배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중국과 프랑스 구간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어요. 여러 옵션이 검토되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한국팀의 담당 구간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팀이 50%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프로젝트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고 새로운 협상을 진행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중국팀은 신뢰를 잃었고 프랑스팀은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상부 보고서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고려보다는 기술적 우수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한국팀의 확장된 구간 담당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어요. 22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팀의 담당 구간을 기존 15%에서 45%로 대폭 확대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처음부터 주장해온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진짜 실력이 결국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팀도 이 소식에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강도윤은 저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팀을 믿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팀에게 고마웠어요. 그들이 보여준 진짜 실력 덕분에 제 전문가로서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팀의 구간 확대가 결정된 지 일주일 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프랑스와 중국 측에서 동시에 계약 철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두 나라가 러시아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통보해온 거죠. 갑자기 전체 구간의 70%가 공백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베리아 횡단도로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페트로프 차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기술진과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좌초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차관의 얼굴에서는 깊은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들을 물색해서 다시 입찰을 진행하자는 의견, 러시아 자체 기술로 완성하자는 의견, 아예 프로젝트를 축소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어떤 방안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입찰에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이고 러시아 자체 기술로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조건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한국팀의 구간을 전체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거죠. 처음에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5%에서 45%로 확대하는 것도 파격적이었는데 이제 70%까지 맡기자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거든요. 로마노프 국장이 즉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근거로 반박했어요. 15%로 보여준 완벽한 성과가 70%에서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볼코프 부국장도 우려를 표했어요. 만약 한국 팀마저 문제가 생기면
프로젝트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큰 모험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주장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한국팀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모험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트로프 차관은 한참 동안 고민에 잠겨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이었거든요. 한국에게 전체 프로젝트의 70%를 맡긴다는 것은 러시아가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추가로 제안한 것이 있었어요. 대통령 직속 기술자문단에 정식 보고서를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자고 했죠. 22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제 전문가적 소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차관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3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팀의 기술적 우수성, 완벽한 품질 관리, 무결점 진행 기록, 그리고 시베리아 기후에 특화된 공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실패 사례와 대비해서 한국의 장점을 부각시켰어요. 보고서에는 특별히 경제성 분석도 포함했습니다. 한국팀의 확대 배정이 오히려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했어요. 품질 불량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하면 한국팀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자문단 회의가 열린 날,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22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실에는 러시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참석자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시선들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무결점 기록과 기술적 혁신에 대한 부분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기도 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전문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기술력, 관리 시스템, 품질 의식까지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표결 시간이 왔습니다. 자문단 구성원 12명 중 9명이 한국팀 확대 배정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벅찬 감정에 휩싸였어요. 처음부터 믿어온 한국팀의 실력이 러시아 최고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은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페트로프 차관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팀에게 전체 프로젝트의 70%를 배정한다는 공식 발표였어요. 15%에서 시작해서 70%까지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22년 기술자 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팀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강도윤의 표정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의 믿음과 지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한국팀이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준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팀의 70% 구간 담당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현장 상주를 자청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성패가 전적으로 한국팀에게 달려 있었고 기술 담당자로서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페트로프 차관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현장 사무실 옆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한국팀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강도윤을 비롯한 한국팀 직원들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자끼리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박세정이 통역을 도와주어서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확장 계획이었어요. 70%라는 대폭 늘어난 구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력과 장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완벽한 시스템을 확장 적용하는 방식이었어요. 품질 관리 체계, 안전 관리 시스템, 진행 상황 모니터링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기술진이 파견되어 왔는데 이들 역시 정말 놀라운 전문가들이었어요. 각자 시베리아 건설의 특수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현지 적응도 빨랐습니다. 특히 김태현이라는 품질관리 책임자는 러시아어까지 유창해서 현지 직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했어요. 저는 그들의 일과에 맞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현장 점검을 하고 오전 회의에 참석해서 기술적 조언을 제공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하며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저녁에는 다음날 계획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22년 기술자 생활 중 이렇게 보람 있는 시간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졌는데 콘크리트 양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팀이었다면 작업을 중단했을 텐데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특수 보온재와 열선을 이용해서 밤새 온도를 관리했어요. 그날 밤 저도 함께 현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야전 침낭을 가져와서 임시 천막 안에서 잠을 청했어요. 새벽 2시경 강도윤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주면서 말했습니다. 러시아 분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은 몰랐다고. 저는 그에게 답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이런 것이 진짜 프로페셔널의 자세라고 말이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팀의 작업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진 것입니다. 70%라는 대폭 늘어난 구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온 거죠. 비결은 효율적인 시스템과 팀워크였어요. 각 섹션 팀들이 서로 도우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현지 러시아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라는 러시아 기술자는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일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이반이라는 현지 작업자는 프랑스나 중국 팀과 일할 때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한국 팀은 러시아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했습니다. 실수를 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고 잘하면 진심으로 격려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 분위기 덕분에 현지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높아졌어요. 저 역시 한국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한 러시아 측 감독관이 아니라 진짜 동료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듣고 검토했고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이런 수평적인 협력 관계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도윤과 함께 완성된 구간을 걸어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15%만 배정받았을 때는 정말 서운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작은 구간에서부터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70%를 배정받았다면 이렇게 극적인 스토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5%에서 시작해서 실력으로 70%까지 확장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진짜 기술자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동쪽에서 온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소리 없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한국 팀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고 앞으로 어떤 더 큰 성과를 이뤄낼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